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 이론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쉽게 풀어쓰는 김정권 TV의 김정권입니다. 오늘은 학교와 학원을 벗어나서 조선 명종 시절에 조3 주세봉 선생님의 온기와 열정과 지식이 숨어있는 경남 함안의 무진정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아름다운 고택 뒤편으로 아름다운 연못이 있습니다. 옮겨가면서 여러분들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드리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곳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임피던스 Z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3 주세봉 선생님은 독서와 사색을 굉장히 좋아하신 분이었습니다. 조선실록에 따르면 이 선생님께서 책을 한번 보시기 시작하면 시중 드는 하인이 음식을 들고 와서 식사를 하시라고 해도 아침에 들고 와도 모르고 점심에 식사를 들고 와도 모르고 책을 읽으시고요, 저녁에 들고 와도 모르고 책을 읽을 정도로 굉장히 독서 삼매경과 공부에 열정을 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서야 그 하인이 가져온 음식을 드실 정도로 그 공부의 열정과 학문의 깊이가 대단하신 주세봉 선생님이 공부를 하셨던 이 역사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과 임피던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조3 주세봉 선생님의 열정과 공부 학구열을 물려받아서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최고의 전기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임피던스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피던스를 공부를 하시기 전에 우리는 전기의 3대 소자를 공부를 안 하고는 임피던스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의 3대 소자를 먼저 공부한 다음에 이 전기의 3대 소자가 어떻게 해서 임피던스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좀 길지만 차근차근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피던스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전기의 3대 소자를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대 소자를 모르고서는 임피던스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임피던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3대 소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이 저항입니다. 저항은 직류에 있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일입니다. 이 코일은 전자유도 현상에 의한 전자석을 만드는 전자유도를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류에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콘덴서입니다. 이 콘덴서는 전하를 충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항과 코일과 콘덴서의 순서대로 직렬을 연결했을 때의 기능, 그 다음에 역시 같은 순서대로 저항과 코일과 콘덴서를 이번엔 교류를 연결을 하였을 때의 기능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류를 이 저항에 연결을 하였을 때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이 코일은 전자유도에 의해서 전자석을 만들 수 있는 유도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콘덴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판에 전하가 충전됨으로써 전하를 충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지금까지 직류를 연결을 하였을 때의 전기 3대 소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 3대 소자의 교류, 즉 AC를 연결을 하였을 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항입니다. 이 저항은 교류를 연결을 하였을 때 직류에서와 같이 똑같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항은 직류를 연결을 하든 교류를 연결을 하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자, 두 번째 코일입니다. 이 코일은 직류를 연결을 하였을 때는 유도작용을 하지만 교류를 연결을 하였을 때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코일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일에 직류를 연결하였다면 이 부분에 플러스를 연결을 하고 이 부분에 마이너스를 연결을 하였을 때는 앙페르의 오른손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감아쥐었을 때 이 엄지손가락이 N극이 된다는 것은 이미 앙페르의 오른손의 법칙에서 이미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류를 연결을 하였을 때는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이 코일이. 그래서 거기에 앙페르의 오른손의 법칙이 적용이 되지만 교류가 흐르게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교류라는 것은 AC죠. AC는 Alternative Current입니다. 결론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 정연파, 즉 사인파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는 파형이 생긴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기에 교류를 연결을 한다는 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1초에 60번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바뀌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직류를 연결을 하였을 때는 유도 현상이 발생됐죠. 교류를 연결을 하게 되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리액턴스 성분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일이 유도 현상 이외에 교류를 연결을 하였을 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 성분을 우리는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특히나 유도 현상에 의해서 생기는 저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유도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코일은 교류가 들어갔을 때 저항 성분으로 바뀌더라. 마지막으로 이 콘덴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덴서를 직류를 연결을 하였을 때는 플러스 극판에는 양전하가 모이게 되고요, 마이너스 극판에는 음전하가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코일과 같이 교류를 연결을 하게 되면 1초에 60번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바뀌는 것이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바뀌면 한쪽 방향으로 전하가 모였을 때는 충전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60Hz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기 때문에 충전은커녕 이곳에도 전류가 흘러가는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 생기더라. 그래서 역시 이것도 코일과 같이 방해하는 성분을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그 리액턴스를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교류를 연결을 하였을 때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에서는 이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고요, 그 다음에 코일은 유도 현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콘덴서는 전하를 충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교류에서는 역시 이 저항은 직류에서처럼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교류는 직류에서처럼 유도작용이 아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리액턴스 성분으로 바뀌더라. 그래서 그 리액턴스 성분을 특히 유도 현상에 의한 리액턴스라서 그 이름을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고요, 이 콘덴서도 역시 교류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릇을 담을 수 있는, 전하를 담을 수 있는, 직류에서 전하를 담을 수 있는 성질을 그대로 교류에 가져갔을 때 저항 성분이 되기 때문에 그 성분을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하더라. 자, 이렇게 우리 전기의 3대 소자가 직류를 연결을 하였을 때와 교류를 연결을 하였을 때 그 성질이 많이 다르게 되더라.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공동주택이나 공부를 하는 학교나 학원이나 그 다음에 생산 현장의 공장들, 이 모든 건물들에는 교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교류를 수전을 해서 우리가 전기를 사용을 할 때 이 전기의 3대 소자에
직류보다는 교류가 통과를 한다는 것이죠. 교류가 통과했을 때 저항을 통과하고 코일을 통과하고 콘덴서를 통과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통과를 했을 때 우리가 그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죠. 저항을 구해야 전류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I는 R분의 V죠. 그래서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항 성분을 구해야 됩니다. 교류에 있어서 이 전기의 3대 소자의 저항 성분을 바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저항은 옴이고 그 다음에 코일은 기호는 L이고 단위는 헨리죠. 그 다음에 콘덴서는 기호는 C고 단위는 페럿입니다. 이 RLC 직렬 회로의 전체적인 저항이 임피던스 Z라고 했죠. 임피던스 Z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임피던스 Z는 한 번에 그냥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RLC 직렬 회로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RLC 직렬 회로는 저항과 코일과 콘덴서가 직렬로 연결된 구조의 회로를 말합니다. 이 세 개의 저항을 어떻게 더할 것이냐? 이곳에 임피던스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죠. 저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항을 기호로 R이라 하고 단위는 옴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연결된 코일은 우리는 기호를 L이라 하고 단위를 헨리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콘덴서는 캐피시트의 C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위는 페럿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단위로 이것을 통일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항의 단위에, 저항의 옴의 단위에 나머지 코일과 콘덴서의 단위를 변형을 시켜서 옴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각속도 오메가가 필요한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기 회로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3대 소자를 준비를 했고요. 이 3대 소자를 직렬 연결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편에 땅콩처럼 생긴 것이 저항이고요. 가운데 있는 것이 코일,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것이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저항은 기호를 R이라고 하고요. 단위는 옴입니다. 그 다음에 코일은 L이라고 쓰고요. 단위는 헨리, 그리고 콘덴서는 캐피시트의 C고요. 그 다음에 단위는 페럿입니다. 이렇게 3대 소자를 직렬로 묶어서 만든 회로를 RLC 직렬 회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먼저 직류를 통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의 직류를 통과를 하게 되면 골목길을 지그재그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골목길을 지그재그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사람들이 빨리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전기회로에서는 전류가 지그재그로 흘러가기 때문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코일은 전자유도 현상이 발생이 되죠. 이곳에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앙페르의 오른손의 법칙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고요. 이 자기장은 곧 전자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유도 현상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콘덴서는 플러스의 극판에는 플러스 양전하가 모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판에는 음전하가 모임으로써 충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 이제는 교류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교류는 1초에 60번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바뀌기 때문에 주파수를 F라고 그러죠. 우리 F는 대한민국은 60Hz라고 그럽니다. 60Hz는 1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60번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저항에도 그 다음에 코일에도 콘덴서를 지날 때 이 교류가 1초에 60번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교류가 각 3대 요소, 3대 소자를 통과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교류도 이 저항을 통과할 때는 골목길이 쭈글쭈글한 것처럼 여기를 통과할 때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직류나 교류나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일을 지날 때는 다른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아까는 직류를 연결을 했을 때는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앙페리의 오른손의 법칙에 의해서 전자석이 됐습니다. 이것을 유도 현상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곳을 교류를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양쪽 단자의 코일 단자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한번 되고요. 또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연결이 되고 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연결되고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연결되고 이렇게 1초에 60번이 바뀌는 것이죠. 양쪽 단자에. 이렇게 바뀌게 되면 한 번은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 그죠? 또 한 번은 전류가 반대쪽으로 흘리면서 이곳에 전류가 어떤 식으로 흐르느냐, 직류와 다르게 이렇게 마치 어린이들 놀이터에 미끄럼틀에 보게 되면 빙글빙글 돌면서 어린이들이 내려오게 돼 있죠. 그래서 단위 길이보다 한참 어떻게 됩니까? 저항을 받죠. 이렇게 저항 성분으로 전류가 내려오더라. 이렇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방해하는 요소를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콘덴서를 보도록 할까요? 원래 콘덴서가 직류로 들어갔을 때는 지금 이 부분이 마이너스죠.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된 부분이 마이너스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그리고 이 부분이 플러스죠.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모이게 되고요. 플러스에는 플러스 전하가 모이면서 충전 기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곳에도 코일과 마찬가지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와 플러스, 또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1초에 60번이 바뀌면서 이곳에 전하를 충전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역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콘덴서의 표시를 이렇게 하죠. 이렇게 콘덴서의 표시를 하는데요. 이 전류가 흐를 때 징검다리처럼 여기를 건너뛰어야 되니까, 그죠? 우리가 그냥 건너가면 되는데 징검다리가 있기 때문에 전류가 마치, 그죠?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더라. 그래서 역시 이것도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코일의 전류의 흐름을 방해를 하는 것을 우리는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하고요. 유도성 리액턴스는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죠. 그리고 이렇게 콘덴서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량성 리액턴스는 코일과 마찬가지로 콘덴서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리액턴스가 있는데요. 이 저항과 그 다음에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의 RLC 직렬회로가 되는 것이죠. RLC, 이 직렬회로를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더해서 저항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저항은 옴이고 다음에 코일은 단위가 헨리고 콘덴서는 페럿입니다. 이렇게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를 XL, X는 리액턴스란 뜻이고요. L은 코일에서의 XL은 유도성 리액턴스, 콘덴서는 XC라고 해서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항의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저항과 더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각속도를 곱해주면은 이것이 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XL은 오메가 L로 바뀌고요. 오메가 L은 이 오메가는 2파이 F죠. 그래서 이 값은 2파이 FL이 되면서 이 값이 옴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XC는 코일과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메가 C분의 1이 되고요. 오메가 C는 오메가가 2파이 F죠. 그래서 2파이 F C분의 1이 되면서 역시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으니 이제 한번 더해보면 되겠죠. 네, 더해보겠습니다.
RLC 직렬회로에서 저항의 단위는 ohm이죠. 그 다음에 이 코일의 단위는 헨리이기 때문에 바로 저항과 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L은 XL,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그랬죠.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각속도를 곱하면 오메가 L이 되고요. 오메가 L은 오메가가 2파이 F니까 2파이 FL로 되면서 저항 성분으로 단위가 바뀝니다. 이 콘덴스는 XC라고 그러죠. XC는 오메가 C분의 1로 적을 수 있고요. 오메가가 2파이 F니까 2파이 F C분의 1이 되면서 역시 이것도 저항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저항의 ohm과 그 다음에 유도성 리액턴스를 ohm으로 만들었고요. 단위를. 그 다음에 용량성 리액턴스를 역시 ohm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더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교류를 통과를 해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만들어내는 벡터의 합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것을 유도해 낼 수 있는데요. 저항값을 밑변으로 두고 그 다음에 높이를 리액턴스, 이 리액턴스는 코일과 콘덴서의 차를 말하는 거죠. 이 임피던스는 저항과 코일과 콘덴서의 벡터적인 합을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이 임피던스의 구성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이 될 거고요. 높이는 리액턴스죠. 그래서 임피던스는 제곱근을 붙이면 되겠죠. 제곱근을 붙이게 되면 R의 제곱에 플러스 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 X라는 것은 XL과 그 다음에 XC의 그 위상차를 말하는 거죠. 벡터의 합을 말하기 때문에 자, 또 이것은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죠. 그래서 R의 제곱에 이 리액턴스 성분은 XL, 그죠? XL, 유도성 리액턴스에서 용량성 리액턴스를 뺀 값. 결론 이것이 이 XL-XC가 바로 이 X의 제곱이죠. 그래서 임피던스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R의 제곱에 플러스 XL-XC의 제곱이다. 그래서 다음 편 동영상은 공진 주파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